자, 좌파 정치가 2030의 그 중것 이렇게 제가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취업이 어려운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전까지는 통계적으로 정치적 대체성, 그러니까 청년 세대가 임금이 줄어들고 자산까지 줄어드는 그런 구조적인 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지금 현재 2025년 심각한 문제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환경 인플레이션. 식료품 인플레이션을 너무 자주 했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갈게요. 어차피 곡물법 문제이기 때문에. 곡물법이란다. 한국의 이제 농산물 수입을 금지시키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아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아시아가 중진국까지 경제 개발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아소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뭐냐면은 유튜브에 대학생들 과제 도움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 가져왔는데 유튜브에 찾아보면 제법 좀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대학생 과제로 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최초의 흑인 기사입니다. 흑인으로서 영국의 기사 자기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개발경제학의 시초가 되신 분인데, 이중경제 모델이란 걸 만들어요. 바꿔 말하면 어떻게 개발도상국이 경제 발전을 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개도국에서는 농촌에 인구가 넘쳐흐르고 공업에서는 인구가 부족하다. 이 농촌 인구를 공업 인구로 전환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가장 익숙하게 적용된 게 뭐냐면 이촌향도입니다. 그래서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의 초반 빌드를 만든 겁니다. 지금에서야 글로벌 세계화가 되니까 이 개도국 개발이 상대적으로 빨리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1980년대 이전의 한국 상황만 봐도 개도국 개발은 거의 진짜 힘든 영역을 도전하는 그런 거에 가까웠습니다. 그 초반 빌드를 이분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도국을 빨리 발전을 시키자. 그래서 요때까지는 좀 국경 있는 경제학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어느 정도 WTO 같은 경우도 그 자유무역을 할 때도 개도국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제나 아니면 자국 기업 우선시하는 거,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만들려면 문제가 뭐냐면, 공장을 어쨌든 만들어야 농업 인구가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 공장을 어떻게 만들 건데, 친자유주의 자금을 투자를 받아서, 글로벌 자금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걸 하자. 근데 그 당시에는 자유롭게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정부 자금으로, 선진국의 정부 자금을 많이 받았죠. 개도국은 저발전의 악순환을 계속 굴리던 시기였습니다. 낮은 생산성, 낮은 소득, 낮은 저축, 낮은 투자. 그러다 보니까 축적된 자본이 부족해요. 그래서 다시 낮은 생산성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면, 지금 청년이 같은 국가 내에서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1차 산업 위주의 구조적 정체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구조적 정체는 2차 산업에 대한 공급 능력이 있으면은 1차 산업에서 농업에 몰려있던 인구가 저기 공장지대 도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낮은 저임금을 가지고, 상대적인 저임금이죠. 이제 국가 안에서는 상대적인 고임금이긴 한데, 외국으로 치면은 선진국으로 치면 상대적인 저임금이죠. 중국이 이제 계속 그 싸게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이유도 임금이 낮아서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공급 능력, 공장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고, 이 개도국은 이 자금을 굉장히 받기 어려울 때 글로벌 선진국에 투자받는 것으로 이런 초반 빌드를 만드셨다. 한국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요, 새마을 운동으로 농촌 계몽 운동이랑 산업화를 이루었는데, 이게 지금 타국에로 적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는 그렇게 세계화가 이루어졌던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미국, 독일, 일본의 사정에서 가져오죠. 이명박 대통령,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가져오면 일본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 운동권 출신이에요. 가장 격렬히 반대한 게 뭐냐, 일본과 수교를 복구하는 걸 반대를 하다가 이제 취업을 못할 뻔했던,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풀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다카키 마사오라고 조롱하는 건 NL계인 이정희의 모략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심지어 말년에 독도까지 갔어요. 이게 일본 입장으로 따지면 있잖아요, 한국 대통령이 일본에 어그로를 끈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본에 원한이 좀 많아요, 이 이명박 대통령이.
그래서 이 식민지 배상금으로 받아서 제철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박태준 회장이 이 포항제철을 만든 박태준 회장이 이건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세운 제철소라고 자기 지분을 안 받아가세요. 그래서 이 일본 자금으로 제철소를 채웠고 왜 파독간부를 갔을까? 파독광부 그다음에 간호사가 왜 갔을까? 외화를 벌어서 투자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월남전 마찬가지요. 미국의 돈을 받아가지고 투자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그걸 해가지고 산업화를 빠르게 이루는 게 목적이었고 그게 성공을 했죠.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저렇게 돈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도국 개발이 대단히 어려웠는데 그 격차가 줄어든 게 자유무역 시기 1980년대 이후부터 격차가 줄어들면서 가능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군사 대립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났죠. 반대로 군사비 지출이 점점 늘어났다면 세금이 높아질 텐데 자국의 선진국 자국들에 투자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동작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게 우리는 지금 이제 반대로 군사비 지출이 좀 늘어나야 되는 그런 시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개발도상국들의 산업화 모델로 채택되었고 중진국 함정도 루이스 안개점이라는 요때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서 70년대 아시아 산업화 과정의 중요한 이론적 기반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 당시 개도국들을 어떻게 개발할까 하면은 이 방법을 택했고 지금도 이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 90년대 이후 성장한 게 중국입니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도 이걸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같은 시기 다른 경로를 택했던 동유럽 상황을 볼게요. 이 당시에 동유럽은 이제 소련이니까 중공업 우선 산업화랑 집단 농장 그리고 같은 계획 경제지만 시장 경제 기반을 버린 곳과 그리고 아시아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공산주의 진영의 동유럽 그리고 자유 진영의 아시아 이렇게 격차가 나고 그래서 아시아권이 동유럽보다 더 잘 사는 겁니다. 이거의 스노우볼이에요. 이런 투자 유치의 어려움은 이제 신자유주의 자본의 세계화 유행한 이후 국가 간의 격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애초에 자유무역의 목적, 도하개발 어젠다의 목적 자체가 국가 간의 격차를 줄인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도 하나 생깁니다. 글로벌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선진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 간의 격차는 줄었는데 국내 안에서 내수 위주로 사는 사람과 수출 위주로 사는 사람들의 격차가 늘어나게 돼요. 미국도 이것 때문에 일자리 한 수백만 개 잃었어요. 그거 지금 다시 복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어쨌든 선진국이 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가 보죠. 케인즈주의 위기의 시기가 1970년대부터 있었던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이때 자유진영 몰락할 뻔했어요. 근데 영국에서는 기득권이 된 노조로 영국병이 일상이었고 미국 노조의 경우에는 마피아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이걸 어떻게 잡았냐면 세 가지 움직임이 겹쳐서 잡았어요. 폴 볼커의 금리 상승으로 디플레이션을 감수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먼저 죽이고 간다. 그래서 폴 볼커가 총 차고 출근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을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대처 레이건노믹스. 공급주의 경제학인데 이게 사람들이 막 세금을 줄여주면 공급을 많이 하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요 시기 상황에서 저걸 왜 했는지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무작정 교조주의적으로 세금을 줄이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스태그플레이션 자체가 린드 존슨 대통령이 돈을 너무 뿌렸는데 베트남 전쟁에도 돈 뿌리고 자국 내에도 돈 뿌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데 거기에 연주는 또 그 당시에 연주는 아서 번즈가 정치적으로 이제 이거 인플레이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반쯤 통계 조작까지 하다 보니까 계속 지속이 된 거예요. 그거를 정부의 역할을 줄이면서 정부 효율화 시킵니다. 지금 현재 도지가 하듯이 정부 효율화 시켜요. 당연히 그때도 부패한 조직들이 꽤 많았고 그 부패한 조직들을 정리하면서 효율화 시키고 이때 나온 개념이 정부 주도의 성장은 문제밖에 안 일으킨다. 그래서 레이건이 정부는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존재다. 그래서 시장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식으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걸 만드는데 요 기준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랑 어느 정도 자유무역할 곳 이렇게 만드는데 이걸 강요를 한 게 아니라 요렇게 하면은 우리가 좀 소비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해줄게 라는 식으로 권유를 하는 식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경제적으로 무너진 곳이 다른 곳들도 많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통계가 적용되는데 밀턴 프리드맨의 통화학파가 여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시합니다. 대공황에서부터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케인즈주의를 덮을 슈페터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중심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밀턴 프리드먼이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자본의 세계화, 경제자유와 복지 시스템 대신 최저소득, 이거 다 효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정부의 돈을 효율적으로 쓰고 그게 통계적으로 통화가 잘 관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당연히 케인즈주의자들이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걸 안 받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은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세계화인데 바꿔 말하면 선진국 자금을 개인이 타국에도 투자할 수 있게끔 점점점 연 거예요. 기업들도 투자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규칙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해서 하는데 여전히 정부가 주도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자국에 있는 기업들에게 좀 더 우선시해서 적용할 테니까 외국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에 있는 투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없죠. 그걸 국가 간의 관계로 보면 A 국가는 자국 기업 우선순위를 하면서 그대로 B 국가는 자국 기업 그 시장 메커니즘 위주로 돌아가는데 A 국가는 B 국가에 자유롭게 수출이 가능하고 시장을 활용 가능한데 B 국가의 기업은 A 국가의 규제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면 자유무역이 형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공정하게 하자 하면서 열어두는 게 워싱턴 컨센서스고 개도국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방식이 이제 WTO에 적용되면서 그 자유무역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업이 어떻게 해도 정부를 이길 수는 없으니까 규제를 받든 세금을 때리든 지금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플랫폼 기업들 계속 이제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 뜯어먹고 있죠. 왜냐하면 독일이나 이런 쪽은 제조업이 중심이니까. 그래서 노트북이 나올 때 노트북이 보급될 때, 컴퓨터 보급될 때, 노트북 보급될 때,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될 때, 플랫폼 나올 때 뭐 한 20년간 한 게 없어. 심지어 AI도 지금 할까 말까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을 통해서 케인즈주의처럼 특정 기업을 몰아주면 해당 기업만 잘 되니까 시장 메커니즘대로 가자. 이게 밀턴 프리드먼이 말한 세상이 평평해진다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는 이게 이 불공평한 시장에 대해서 제일 보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자국 기업에 무진장 대출을 해주고 자국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전형적으로 1차 세계대전에 일어났던 제국주의적 집중 투자, 나치가 했던 방식은요. 사실 2차 세계대전도 똑같긴 한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의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하면서 거의 제조업을 말려주기려는 것까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덤핑이죠. 그러면서 통화까지 조절하면서 평가 절하 여러 번 했죠. 조절하면서 그렇게 싼 가격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는 너네가 이제 우리 70% 정도의 GDP까지 쫓아오지 않았냐? 그럼 개도국 대우 받기는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교육이랑 IT랑 이런 거 열어라. 그 시장 개방해라. 중국은 만리방화벽이라고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시장 같은 게 못 들어오도록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넷플릭스 불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악을 하고 있어요. 왜? 사회가 빨리 급격히 변하니까. 이거는 중국의 오랜 역사 안에서 계속 그 고립주의적 방식을 택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건 거의 명나라도 무역을 안 했거든요. 사회가 빨리 변할 것 같으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가 빨리 변할 것 같으니까 무역을 안 해요. 사실 조선도 똑같긴 한데. 그래서 시장을 개방하라는 협상이 일기였어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정하고 이걸 이제 알아두고 다시 1980년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FDI 외국인 직접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단계별로 이렇게 나아가요. 무역 장벽 철폐, 외국인 투자 개방, 금융시장 자유화, 정부 규제 완화, 공기업 민영화, 쉽게 말하면 이건 민간에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시장 메커니즘 위주로 가겠다는 거죠.
워싱턴 컨센서스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중에서 재정 건전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화폐 가치가 왔다 갔다 달라지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네, 이 정도가 대부분이고 강요는 아니었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거지. 이렇게 이거 덕분에 세계는 자유로워지고 자유무역, 자본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아시아에서 한 가지 독특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 아시아에는 보통 선거를 하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화가 제대로 된 상태는 아니었죠. 자유 진영이 있긴 하지만은 반공 성향에 가깝거나 아니면 시장 메커니즘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상태거나 아니면 이제 그 계획 경제를 여전히 하고 있는 한 제3국가 요런 포지션이었는데 경제적 자유화가 되니까 이렇게 안 하면 안 해줄 거였다고 하니 이제 경제적 자유화가 되니까 중산층과 기업 가계층이 빠르게 성장합니다. 이렇게 되니 뭐 정치적 자유화를 요구를 해요. 정치 체제 전환이 이루어지네? 그러면서 민주화가 되고 보통 선거를 하는구나. 정부 통제가 경제 통제가 완화되고 시장 메커니즘이 도입되고 이제 루이스 전환점이 넘어서고 이제 중진국 이상이 되니까 이렇게 넘어가니까 경쟁 체제가 도입되고 이렇게 하니까 정치적 자유화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1987년 민주화 선언이 이루어졌고 92년에 문민정부가 출범합니다. 싱가포르는 여전히 일당 독재 체제지만 부분적으로 나아졌고요. 인도네시아도 1980년에 경제를 개방하고 1998년에 수하르트 퇴진 이후 민주화로 점차 이루어집니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확실히 나아졌어요. 인터넷에 이런 말인데 왜 고등학생 용사를 소환해서 토벌하냐. 게이트를 항시 열면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이제 현자가 야 지구에는 미국이란 나라가 있단다. 뭐 무한의 에너지 만화라는 게 있다고? 그러면 민주주의를 수출하러 온다 미국이. 그래서 마왕도 인간진영도 다 토벌한다 이런 농담이 있는데 마왕도 토벌하는 미국의 민주주의 전파 방식이 요 이전이었는데 보니까 경제적 자유주의를 수출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구나. 민주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서 야 그러면 경제적 자유주의를 수출하지 왜 굳이 이거 군대를 때려박아가지고 이 고생을 해. 사람도 죽고. 거기에다가 그 시기에 동유럽에서는 경제적 실패가 크니까 오히려 급진적으로 경제적 자유와 민주화 경로로 체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프랑스에서 6.8혁명이 일어나서 전 세계 마오주의 기반의 신자파들이 튀어나올 때 동유럽에서는 역으로 경제적 자유와 민주화 경로로 전환을 합니다. 그렇게 신자유주의는 자유진영이 전쟁보다 더 효과적으로 승리하는 법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오랜 기간 겪었던 평화의 시대 내용입니다. 이 시작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이후부터. 그래서 정부 기반의 자본주의인 케인즈주의 자리를 대신해서 시장 메커니즘 기반의 슈페터주의, 혁신 위주의 슈페터주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전 세계의 유럽 같은 경우는 진짜 청년 세대들이 돈만 벌거든요. 돈만 벌어서 생존하는 거예요. 진짜 돈 버는 노예예요, 노예. 이게 뭐 자산을 축적해서 집을 사고 이걸 못해. 그래서 미래가 없다는 청년들의 자괴감이 자주 있어요. 이 공통점은 큰 정부 기반의 정부 실패 때문입니다.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 때문이에요. 근데 두바이와 같은 곳은 세금과 규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빌리어네어가 못 되면 어디든 못 된다는 역동감이 있습니다. 이건 반대로 시장 성공이죠. 자괴감이 있는 곳과 그 역동감이 있는 곳, 이 차이는 정부 실패냐 시장 성공이냐 이 차이로 대변됩니다. 레이건노믹스가 저 공급주의 경제학을 도입한 것들을 마치 세금을 낮춰서 그렇다 생각을 하지만 세금이 높은 곳에도 공급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레이건노믹스가 저거 추구했던 건 뭐냐? 이걸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뉴딜도 자꾸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한 10년 정도 말아먹은 시기니까 자괴감이 가득해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노동의욕이라고 합니다. 자유주의의 핵심, 신뢰를 기반으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다. 기본적으로 자유주의가 기독교 기반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유주의의 핵심, 신뢰를 기반으로 가능한 구조입니다. 근데 소련의 공산권이 동유럽에서 가장 크게 실패한 것 중 하나가 개개인이 시킨 것만 하는 구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절대 그거보다 더 많이 가짜 노동을 하고 최대한 느리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제일
특징입니다. 2010년대 한국도 그랬고 지금은 이제 중국도 그런데 마치 일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일을 느리게 해요. 가짜노동. 제일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시킨 것만 하는데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제일 이득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거 사실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 왜 엑셀 이런 거 안 쓸까요? 엑셀 쓰면 그거 가지고 다른 일 시킨다. 거기에 이익이 남고 시간이 생겼으면 돈을 더 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일본의 경영 기법도 여전히 거의 뭐 1, 2차 세계대전에서 내려오던 그런 경영 기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기업들이 많고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가 나름 프랑스급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고 원래 프랑스보다 위에 쳤던 경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던 것만 해요. 거기에 장인 정신을 포장해가지고 발전 안 해도 어느 정도 허용해주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즉 시킨 것만 하는 구조. 이게 보통 워터폴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인데 가짜 노동이 되게 많죠. 실제 문서나 이런 걸로 트집 잡아가지고 최대한 일을 안 하고 시간을 끄는 구조. 그러면서 출퇴근하면서 시간만 채우는 구조. 막 학교 수업 시장에 수업을 안 듣고 언제 끝나나 이런 습관이 그대로 회사에 적용됐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 구조로 돌아가는 게 동유럽 경제입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어느 정도 헤쳐먹기 위해서 중앙집권화식의 장인 정신으로 포장을 했죠. 전통적으로 일을 하게 만들려는 사회적 규제가 이런 방식입니다. 반면 자유진영에서는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툭하면 파업이나 태업을 일삼는 기득권화 형상. 그게 영국병입니다. 요게 일어나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에 무슨 문제가 있다? 노동의욕이 극단적으로 감소되어 있고 자괴감만 가득해요. 우리 인생은 망했어. 지금 현재 청년들 세대들이 다 이렇죠. 전 세계에 희생당한 세대들이라 불리는 이 세대들이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사실 똑같고요. 이거 정부 실패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레이건의 공급주의 경제가 그게 뭐냐? 아니 남는 돈이 없어. 물가는 계속 오르고 남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소득세를 줄여가지고 어떻게든 실질 임금을 증대시키면 노동의욕이 조금이라도 증대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노동을 조금이라도 더 하게 유도를 하고 그럼 공급이 더 늘어나고 그렇게 디플레이션으로 인플레이션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식의 접근이었어요. 노동의욕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뉴딜도 똑같아요. 뉴딜로 절대 뉴딜은 10년을 돈을 뿌려도 그 디플레이션을 극복 못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극복이 된 거지. 근데 뉴딜로 뭘 했냐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자괴감이 가득한 시기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감정이 제공이 됐어요. 이 정확히는 노동의욕 동기가 제공이 됐어요. 그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의 버전으로 한 게 이 공급주의 경제학입니다. 예, 굉장히 커요. 일을 좀 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전부 공통점은 이겁니다. 자발적인 노동. 그걸 생존 기준점을 보장을 해놓고 그 이후에는 자발적인 노동, 창의적인 노동 이런 쪽으로 확장시키는 게 사회주의든 그 자본주의든 모두 공통점입니다. 모든 노동의 끝은 저걸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세금을 줄여 실질 임금을 증대시켜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게끔 그렇게 하는 보상, 그게 공급주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지는 스마트폰에서 시작한 AI 같은 이런 새로운 수요는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스마트폰 원래 없었잖아요. 이 수요가 없었잖아요. 근데 새로운 공급으로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동의욕은 생각보다 경제에서 많이 중요하고 특히 미래에 대한 신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뉴딜은 경제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니까요.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할 수 있다는 의욕, 이거 하나로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지면서 이겨낸 겁니다. 그래서 의욕에 관해서 오직 정부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용도로 세금을 줄이는 거지 무작정 세금을 줄인다 이러면 조지는 거예요. 무작정 세금을 줄인다 조지는 거예요. 그걸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가 이거밖에 못해요. 거기에 대한 대응인 겁니다.
기회에 따라서 사회의 역동성과 미래가 없다는 사회의 자괴감이 만들어진다. 한국은 청년에게는 지금 현재 자괴감에 가까운데 사실 전 세계 청년들 다 비슷해요. 미국 제외하고 미국이랑 호주 제외하고. 그래서 신자유주의 혜택을 90년대 이후 온전히 받은 40세에서 65세들은 그 구조적 착취의 현실을 구축하면서 더욱 늘리려고 하고 있죠. 근데 청년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날은 죽었어요. 자, 이렇게 돼서 아시아의 정치 체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동유럽은 혁명에 가까울 정도로 급진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경제적 자유화로 가능하구나. 그러면은 민주주의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수출해야 되겠구만 라고 생각해서 개방시킨 게 중국입니다. 중국도 경제적 자유화하고 중산층이 성장하고 정치적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서구와 아시아권의 차이인데 서구는 거의 모든 적대 견제 대상이 러시아거든요. 러시아는 언젠가 유럽을 침공할 것이야. 러시아는 언젠가 미국으로 침공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시아권 사람은 중국은 언젠가 쟤네들이 그 아시아권을 모두 괴롭히고 압박할 것이야 라는 수천 년의 DNA에 섞인 그 경험치가 있어요. 근데 서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중국은 저희 우리 새로운 시장이 되겠지. 훨씬 더 이익이 있다면 저렇게 바뀌지 않을까? 쟤네들 상인도 많이 발달해야 되고 협상 좋아하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과거 사람들의 한국인과 외국인의 토론인데 중국이 1등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유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권 사람은 절대 저게 될 리가 없다는 걸, 심지어 역사상으로도 쟤네들은 경제적 자유를 제일 막는 국가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을 세계 시장으로 끌어들일 때 1등 공신이 클링턴입니다. 중국은 그 당시에 WTO에 가입될 자격이 없었어요. 무슨 저 따위 그 통제 경제를 WTO에 가입을 시켜요. 그리고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기도 싫었기 때문에 레이건과 조지 W 부시는 반대를 했는데 클링턴이 적극 추진합니다. 뭐라고? 이 행위가 중국을 민주화시킬 것이라고. 당연히 개소리였죠. 지금 봐도 저건 실패했습니다. 당연히 개소리였죠. 그리고 오바마는 중국을 파트너로서 대우하면서 키워줍니다. 심지어 같은 시기에 있잖아요. 대만이 96년도에 수십 년간 계엄령을 해제하고 총통 직선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아, 그래.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세계 무역을 이렇게 하면은, 경제적 자유화를 하면 어떻게 된다? 정치적 자유화,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많은 제조업 일자리에 희생하고요. 중국과 관계를 맺었어요. 그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자동차 산업은 일본한테 한번 첫 탈에 맞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철강이나 알루미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한테 타격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가격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그래도 관계를 맺었어요. 왜? 군대보단 싸게 먹힌다. 클린턴은 중국을 끌어들였고 오바마는 중국을 파트너 여겨 키워요. 우리는 뭐 중국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죠. 팬데믹 때도 보면 있잖아요. 경제적 자유화라는 시장 경제 체제를 통해서 정치 경제 의식 수준이 달라진다. 이건 있잖아요. 시장 경제 기반인 국가에서, 어느 정도 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국가에서 계획 경제를 하던 시기에, 초기에 초반 빌드를 탈 때 거기서 국민을 더 잘 살게 하겠다, 이런 의욕이 있는 국가에서는 정치적 자유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거 없이 중국은 경제적 사회주의 이런 체제를 지향하는 이 국가에서는 경제적 자유화를 통해서 정치적 자유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경제적 자유까지도 포기하더라도 정치적 자유화를 막습니다. 그게 만리방아벽이었고, 그게 지금은 이제 팬데믹 시기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중국을 탈출하는 중국인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뭐 중산층이에요. 의사, 회계사, 변호사, 이런, 그리고 기업가, 마윈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기대가 뭐였냐면은, 마윈이 잘리기 전에 이 기대가 뭐였냐면은,
우리도 미국 같은 그런 시장 경제 체제의 국가가 되나? 심지어 그 당시 중국 2인자가 시장 경제 체제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마윈을 날리고 팬데믹 때 굶어 죽어도 중산층을 다 날려버리니까 다 튀는 겁니다. 이 중산층들이 미국에 밀급하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서. 정작 원하는 건 이들이 정치적 자유화를 요구할 거라고 여겼지만은 실시간으로 정치범으로 사라지고 있죠. 중국에는. 중국은 공산당 비판하면 지금 현재 반동으로 다 사라지고 있어요. 사회주의 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시장에 끌어들여가지고 민주화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그 신자유주의 자금으로 자기네들 제국주의적 중국몽이라는 방식을 취해서 군사적으로 부상을 하죠. 이제 이 시스템을 끝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중국은 민주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트럼프 노믹스 1기 끝나고 난 다음에 바이든 노믹스 들어가도 중국에게 일관되게 견제를 하는 이유입니다. 팬데믹 때 중국의 지방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중국은 그 지방정부에다가 경제적 목표 달성을 쭉 내려요. 워터폴식 방식이죠. 할당량을 쭉 내려요. 그걸 달성 못해도 지방 관료는 잘리지 않는다. 근데 팬데믹 코로나 통제를 못하면 지방 관료는 잘린다. 이런 식으로 시진핑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본 중국을 개방해서 지금까지 온 현황입니다.